마침 아버지는 부재 중이셨다. 아버지의 동그라미. 아빠 없대. 곽씨는 곽씨의 동그라미. 다른 사람 어머니의 동그라미. 한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나는 금세 사정을 알아챘다. 나의 동그라미. 1인칭이죠. 금세 사정을 알아챘다. 눈치가 빨라요. 그쵸? 곽씨 아저씨는 바로 나를 염두에 두고 온 것이 분명했다. 아직은 그러면 뭐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지? 아직은 어리다고 어머니는 말했고, 그러나 얌전하고 머리가 좋은 아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엄마는 반대. 아저씨는 괜찮아. 형편이 이런 판에 형편의 밑줄. 이런 판이라고 했으니까 가난한 거죠. 학교가 다 뭡니까? 어차피 끝까지 못 치게 공부라면 일찌감치 장돌뱅이의 밑줄. 장돌뱅이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사꾼으로 키우는 게 좋아요. 마침 그런 자리도 있고 하니 이 기회에 그깟 놈의 학교를 싹 걷어치워요 글쎄. 그런 자리가 뭐야? 장돌뱅이가 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아들 뭐해라? 팔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치맛기로 눈물만 찍어냈다. 결론은 이미 나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난 추측했죠. 뭘? 알고 있었어. 나는 떠날 것이다. 다음 날로 나는 곽씨 아저씨를 따라 나섰다. 아주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신났대요. 상점은 상점의 밑줄. 변두리의 시장 어귀에 있었다. 천지백화점이란 상호가 먼저 눈에 띄었다. 그러나 내용은 상호와 걸맞지 않았다. 백화점이라기엔 규모가 너무 작고 잡화사기라기엔 다소 큰 정도였다. 나는 주인 부부의 면접을 받았다. 주인 부부의 동그라미. 두 분 다 30대 중반에 깔끔한 인상을 주는 남녀였다. 나를 찬찬히 뜯어보면서 그들은 아직 너무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냐고 했고, 곽씨는 또 어머니에게 그랬듯이 그러나 아주 얌전하고 머리가 썩 좋은 아이라고 나름 지켜세웠다. 그들 부부는 조용한 웃음으로써 대답을 대신했다. 나는 채용되었다. 그래서 난 그때부터 알바한대요. 그들은 내게 우선 잠자리와 하루 세끼 밥을 주기로 했다. 거기다 매월 적당한 용돈과 필요한 의복도 약속했다. 잠자리 밑줄, 밥 밑줄, 용돈 밑줄, 의복 밑줄, 이렇게 4가지를 주기로 했습니다. 당장에는 그런 정도 이상을 바라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말했다. 합당한 대가는 먼 훗날 셈해 주마고 했다. 즉 내가 성인이 되면 장가를 들여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조그만 점포 하나를 차려주겠노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최소한 10년 이후에는 이루어질 약속들이었다. 10년 이후의 약속 밑줄. 그래서 이건 뭐예요 지금? 흔히 말하는 열정페이입니다. 이해됐나요? 열정페이예요. 지금 당장은 돈 안 줄게. 10년 후에 잘 되면 줄게. 그때까지 네가 살아있다면. 이런 느낌인 거죠. 오늘부터 이 집 식구가 된 거니까 잘해봐. 곽씨는 내 등을 토닥거려준 다음 득의연하게 돌아갔다. 그 순간에도 나는 애매한 태도로 멍청하게 서 있기만 했다. 왠지 허공에 떠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 애매한 태도의 밑줄, 허공의 밑줄. 그래서 아직 실감이 안 났다라는 이야기죠. 실감이 없습니다 아직. 나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도무지 행동의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무슨 일의 밑줄. 관청에 내다 놓은 촌딱처럼 비유. 나는 어릿한 자세로 어리숙한 자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5만 가지 상품들이 진열돼 있었다. 그것들은 저마다 개성적인 용도와 모양과 매력을 담뿍 지니고 있었다. 누나와 내가, 누나의 동그라미, 누나도 있었네요. 내가 구워내던 풀빵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상품이었던가가 새삼스레 느껴졌다. 그럼 나는 뭐 했다? 누나랑 풀빵 장사를 했었다라는 내용이죠. 나는 진열장 안을 기웃거리며 가게 안에 돌아다녔다. 눈에 띄는 것은 죄다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구경하다 보니까 싹 다 비싸 보이고 좋은 거. 구매 충동을 일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것들을 갖고 싶었다. 갖고 싶었다의 밑줄. 그래서 눈깔로 막상 좋은 것들을 보니까 갖고 싶어졌다. 목각의 호랑이와 까만 박쥐 우산과 금빛 나는 작은 단추와 그리고 여자의 브래지어에 이르기까지 나는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죄다 갖고 싶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만약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가질 수대로 죄다 한 개씩만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넉넉하고 행복한 사람일 것이었다. 이 엄청난 행운이 10년 혹은 20년 후에 어쩌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되었다. 때가 오면 주인 부부에게 장가와 점포 대신에 그 편을 제의해보리라고 나는 마음을 먹었다. 가게 안을 한 차례 돌아보고 나자 나는 다시 곤혹을 느꼈다. 다시 곤혹의 밑줄. 그럼 얘는 뭐하고 있어?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아직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주인 부부는 그때까지도 내게 아무런 주문도 해오지 않았다. 그러나 세모. 그들의 시선은 줄곧 나의 그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이 밑줄. 결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서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배어나는 것을 나는 초조하게 느꼈다. 누군가가 빨리 나타나서 나를 이 거북스러운 장소로부터 데려가 주기를 나는 은근히 소망했다. 거북스러운 장소의 밑줄. 그럼 얘는 지금 여기를 좋아해, 싫어해? 안 좋아해. 그 이유가 뭐야? 남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풀빵 장사를 했었고 여기 것은 아직 내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되죠? 점심때 나는 짜장면을 먹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다. 그 맛이 너무 신통했기 때문에 나는 주인 부부가 나를 위해 특별히 주문해온 음식으로 생각했다. 게다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 가족은 굶주려온 편이었다. 가난하다고 말했어요. 나는 언제나 허기진 상태였다. 정신없이 그릇을 비우고 났을 때 잘라. 그릇을 비우고 났을 때 밑줄. 그래서 뭐예요? 먼저 먹음. 나는 비로소 어머니와 누나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제서야 뭐예요? 집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을 한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물질에 대한 이야기하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봐봐. 엄마를 떠나왔지. 지가 떠나고 싶었어? 아니, 팔려왔어. 팔려왔는데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돈 때문에 생겨난 가족의 해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순수한 아이가 맨 처음에 백화점 들어와서 뭐 하고 있어? 막 고민하고 있어. 그러다가 순간 아이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싹 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10년 후 혹은 20년 후까지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깨달은 거야. 아무도 나한테 일을 시키지 않아. 근데 아줌마랑 아저씨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거북스럽다는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 이어지는 거는 이제 짜장면을 시켜줘서 먹었는데 당장 짜장면을 보자마자 누이하고 엄마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일단 처먹고 나서 엄마하고 누이가 생각났다는 이야기는 뭐야? 이것도 돈이 우선되었다라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정심. 너 또 내려가고 싶은 게구나. 또의 밑줄. 그러면 도념이는 간 적이 있다 없다? 간 적이 있다. 과거에도 그랬음. 알면서 왜 물으세요? 너는 언제나 스님의 말씀을 터득한단 말이냐. 스님 동그라미. 그럼 스님은 갈란 이야기, 말란 이야기, 말한 이야기. 나도 쟤들처럼 마음 좋고 살고 싶어요. 넌 아직도 그런 생각밖에 할 게 없니?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우리들은 인간 속세 가운데서 그중 유복한 사람들의 밑줄. 우리는 유복이 뭐예요? 오키, 복이 있다야.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늘 하시진 않든 유복이 무슨 유복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럼 도념이는 스님 말은 개소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1년에 한두 번 동네에 내려가서 놀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남들은 다른 날 그네 뛰고 노는데 여기서는 쟤만 지내지 않아요? 정호랑 유타 한번 놀게 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 노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그지같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건 뭐예요? 예시라고 써주세요. 예시를 통해서 복이 없다라는 걸 스님의 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가 요새 암에서 섭한 모양이다. 암은 암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님들이 사는 곳이에요. 암자. 요새가 그중 위험한 때야. 만일 믿음이 약해 게임에 넘어간다면 이때까지 쌓은 공덕도 다 허사가 되고 만다. 그래서 게임에 넘어간다의 밑줄. 여기서 게임에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동네에 내려가게 된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공덕도 허사가 되고 만다. 공덕의 밑줄. 원래 이 공덕이라는 것은 기도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스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도념이란 친구는 어디에 있다? 불교 지금 절에 있는 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좌상계사는 어깨동무하고 내려가는 동네 애들은 보시면서도 그러세요. 그럼 넌 그 애들이 유복하단 말이야? 네. 애미애비가 있죠? 저는 없어요. 동생 누나들이 있고 참 재미나게 산다니 그게 정말 유복이지 뭐예요. 재밌는 게 유복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그 소리 들으셨다면 또 펄쩍 뛰시겠다. 그러면 또 펄쩍이니까 그 전에 또 스님을 빡치게 한 적이 있다. 사람이 부모를 따르는 거나 동네에 살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번뇌 때문이다. 번뇌의 밑줄. 번뇌는 어떠한 갈등,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하고 절밖에 세상을 모르고 사는 것이니까 우리들 신세야말로 부처님께 치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으시더냐. 그래서 뭐예요? 번뇌는 이제 고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속세에 내려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고민거리밖에 없어. 우리는 산에만 있으니까 고민거리가 없어. 이게 다 누구의 덕이다? 부처의 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종교적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중이에요. 도녀, 그 말은 귀에 젖었으니까의 밑줄. 이런 게 바로 무슨 표현이다? 관용 표현이 되겠습니다. 귀에 젖다. 귀가 진짜 물에 젖었냐? 아니지. 그만큼 많이 들었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관용 표현은 이런 것처럼 서로 다른 두 단어가 모여서 완전 다른 뜻을 갖게 되는 거죠. 그만하시고 저한테 우리 어머니 얘기 좀 몰래 주실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의 동그라미. 엄마 얘기 좀 해줘요. 엄마 있네. 나이도 그만큼 먹었는데 넌 여태까지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니? 요새는 참말 한번 보고 싶어요. 엄마 본 적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어머니 보셨을까 아시죠? 하도 오래돼서 그것도 잊어버렸다. 오래돼서의 체크. 그러면 엄마는 어릴 때 도녀미를 버리고 갔다. 대강 어렴풋이라도 생각은 나겠지요. 눈앞의 모습이 가물가물하다가는 희미해져 버리니까 통 기억이 안 난다. 생각나시는 대로만 더 좋으니 얘기 좀 해주세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저 서울 안대갓집 아씨 동그라미. 그 사람처럼 생긴 것만은 틀림없다. 정말 그렇게 예쁘셨어요? 예뻤대. 북소리와 법당에서 나오는 참회인들, 참회의 밑줄. 참회라는 것은 불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기도드리러 온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 성당 신자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도자, 신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왁자지껄랑 떠들어는 소리. 모두들 나오시는 모양이다. 응? 아씨가 왜 이리 나오실까요? 장안부자, 안대갓집 딸, 시름 없이 나온다. 하얀 소복 밑줄. 하얀 소복이니까 뭐예요? 누가 죽은 거죠. 누군가의 죽음. 얼굴에 수심이 가득 끼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기가 막힐 따름이지 슬프지도 않고요. 도념, 황홀한 눈의 밑줄. 도념이 봐라. 안대갓집 아내가 하얀 소복 입었으니까 누가 죽은 거지. 근데 어때? 얘는 그 아줌마를 황홀하게 쳐다보고 있어. 미친놈이죠? 반했어요. 왜? 우리 엄마가 저 아줌마 같이 생겼다고 했거든. 근데 저 아줌마가 예쁘거든. 이해됐죠? 남달리 영악하고 귀여운 도련님이었으니까 도련님의 밑줄. 그러면 누가 죽었다? 안댁의 아들이 죽었다. 부처님께서 몸도 가까이 두시려고 불러가신 모양입니다. 그 애는 근락에 갔으니 좋겠지만 나야 그래도 살아있는 것만 어디 합니까? 인간 번뇌 모르고 타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신이 미친놈이에요 이거. 인간 번뇌를 모르고 타계했단 말. 타계의 밑줄. 타계는 다른 세계로 갔다는 이야기야. 죽음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어른이 돼서 이 세상의 더러움을 아는 것보다 빨리 되져서 다행이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를 낳으려고 꼭 100일 기도를 했었어요. 그만큼 정성 들여 낳은 아이야. 오늘 100일째를 지낼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상심되시겠습니다. 아이고 슬프시겠어요? 조롱이죠. 원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읽을 때는 우리 재밌게 읽자고 지금 약간 미친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조념이 자기를 뚫어질 듯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비로소의 체크. 그럼 이때까지 눈치를 못 채다가 이제 눈치챈 거죠. 제가 4월 8일 날 내가 불탄재 올리러 왔을 때 산목련을 꺾어주던 애지요. 산목련 밑줄. 그러면 산에 있는 목련을 도념이가 이미 준 적이 있다. 그럼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있다 없다? 만난 적이 있다. 만난 적이 있음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랬던가요? 아니 너 그동안 퍽었구나. 수줍어 고개를 숙인다. 뭐야 엄마 같으니까. 네가 준 그 목련꽃 갖다가 병에 꽂아뒀는데 보름이나 살았더랬어. 희한한 듯. 그래요? 여기선 방에 갖다 두면 향풀 내에 단박에 시들어버려요. 역시 동네는 좋군요 하면서 또 뭐하고 있어? 동네에 놀러갈 생각을 하고 있어. 그날 아씨께서 내려가신 후 얘는 산에서 저절로 나는 생물을 두고 보지 꺾었다고. 거기 가로 열어봐. 산에서부터 꺾었다고 열고 닫아봐. 혹시 살생유택 써볼까요? 살생유택. 살생유택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살생유택. 이 택이라는 건 선택할 때 택자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살은 죽이는 것, 생은 살리는 것. 오케이? 그래서 살리고 죽이는 것은 다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산에서 저절로 나는 생물이니까 얘는 자연 그 자체지. 자연을 함부로 꺾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불교적 교리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스님께 여간 꾸준히 듣지 않았답니다. 아이 저를 어쩌나 나 때문에 도녀 울듯 미망인을 바라본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설명을 됐는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주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아이가 절에 있는 작품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작품들은 대부분이 업보라고 하지. 업보 들어봤나요? 이 업보를 쌓은 걸 풀기 위해서 불교에서 애들이 보통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야. 지금 죄를 지은 건 아니고 전생에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가족관계에서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가 대신 그거를 치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죄값을 기도로서. 근데 이 동승이라는 작품 자체는 이 동승이 같이 탄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동이 아이 동자, 승이 승려 할 때 승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스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동승의 이 도녀미의 엄마는 도녀미를 버리고 가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도녀미 아빠가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그럼 사냥꾼이면 살아있는 생물들을 많이 죽이겠지. 이게 아까 불교랑 겹치는 거죠. 불교가 아까 뭐였다고? 살아있는 생물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였다고. 근데 도녀미 아빠가 사냥꾼으로서 생명들을 많이 죽이다 보니까 그 업보를 도녀미 치르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애 놓고 튀고. 이해되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의 나는 진열장 안에 물건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 맞는 말이죠. 나의 도념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맞는 말입니다. 계속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가의 어머니는 가정 형편 때문에 곽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나의 미망이는 100일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찾아왔다. 맞는 말이죠? 본문에서 찾았지 다? 3번 가의 부부는 나가 요구하는 대가의 지불을 유예하고 있고 내가 요구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틀렸습니다. 나의 정심은 남편을 잃었나요? 아들을 잃었죠? 틀렸어요. 답은 3번이죠. 가의 곽씨는 부부에게 나가 똑똑하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 어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얌전하고 똑똑해요. 나의 정신은 도념이 절생활에 태만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너 이제 스님 말 또 까먹었구나. 또 섭섭한가 보네. 4번은 맞는 말. 5번 가의 나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머니의 결정을 따랐고 맞는 말이죠. 본인도 예상을 했죠. 나의 도념은 행복한 삶에 대한 생각 차이 때문에 정심의 말에 반박했다. 뭐가 유복한 거예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체험 공간은 익숙한 곳과 낯선 곳으로 대별된다. 익숙한 곳의 동그라미, 낯선 곳의 동그라미. 낯선 곳에서는 그동안 획득한 지식이나 경험이 토장하기 때문에 이질감의 밑줄. 낯선 곳은 이질감. 그 공간을 구성하는 대상의 호기심 밑줄. 그래서 뭐였어 아까? 가에서는 거기에 있는 제품들을 보면서 갖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반면 세모. 익숙한 곳에 있더라도 외부적 요인에 매료되었을 때 외부적 요인 누구야? 바로 유복한 다른 친구들이라든지 안대감집 그 아가씨라든지 이런 사람이죠. 익숙한 삶의 방식에 거부감이 생긴다. 여기서 익숙한 삶은 뭐였어요? 도녀미에게 절간 생활이죠. 절에서 생활하던 거. 이 경우 그 공간은 익숙함과 낯선이 혼자는 공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가에 나가 학교를 그만두고 상점으로 가게 된 것은 익숙한 곳에 떠나 낯선 곳이다. 맞는 말이죠? 가에 나가 가게 안에 거북스러운 장소로 느끼는 것은 이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멍 때리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2번도 맞는 말입니다. 가에 나가 진열된 상품들을 기웃거리며 살펴보는 것은 낯선 공간을 구성하는 대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나의 도념이 유시나 그레와 같은 놀이를 금지하는 것을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그가 외부적 요인에 매료되었기 때문이겠군. 존나 맞는 말이죠. 다른 친구들은 놀았잖아요. 도념이 그 말은 귀에 젖었다며 화제를 바꾸는 것은 익숙한 공간에서 낯선 공간으로 변화했기 때문인가요? 절이? 아니죠. 이거는 뭐였어요? 아가씨가 나타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가하고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봅시다. 가는 뭐에 대한 이야기? 짜장면에 대한 이야기. 나는 뭐에 대한 이야기? 목련꽃에 대한 이야기. 가는 짜장면, 나는 목련꽃입니다.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인물을 공경에 처하게 만든다. 짜장면 맛있게 먹었잖아요. 1번은 틀렸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인물로 하여금 가족을 떠올리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맞죠? 나는 목련꽃 보고 아들 떠올렸나요? 아니죠? 틀렸습니다. 가는 인물의 경제적 처지를 암시한다. 그지니까요. 맞죠? 나는 인물의 종교적 신념을 상징한다. 신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그냥 호감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나가 틀렸습니다. 가는 자신에 대한 호기가 느껴졌다. 아줌마가 아저씨가 나를 위해 특별히 사온 것 같았다 라고 하는 부분 맞는 말이고요. 나는 자신이 가졌던 호감을 환기하게 한다. 환기의 밑줄. 환기가 뭐라고? 환기가 뭐라고? 안 돼. 떠올리다야. 떠올리다 라고 적어주세요. 요 고 3태까지 헷갈리면 안 된다잉. 환기는 전환시키다가 아니야. 기억나지? 계속 물어봐. 다 떠올리다가 아니라 다 전환시키다로 말하지. 무조건 떠올리다입니다. 그래서 호감에 대한 이야기. 목련꽃을 줬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는 인물이 또 다른 세상을 갈망하게 한다. 짜장면 먹었다. 왕 맛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그 다음이 뭐였어요? 엄마랑 누이로 구이로 했죠. 그래서 5번은 틀렸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시대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통해 사건 전개를 지연시키고 있다. 사건 전개 지연의 밑줄. 맞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행동에 대해 관찰하고 판단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다른 행동의 인물에 대해서 관찰했나요? 나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죠. 예. 잠시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공간에 대한 서술자의 심리 변화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이건 맞는 말이네.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과거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새로운 인식. 이건 틀렸는데. 그러면 니은을 다시 봐야 되나 본데. 다른 인물의 행동에 대해 관찰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엄마하고 곽씨 아저씨에 대한 부분. 이해됐나요? 그래서 니은 디귿 3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거 볼게요. 나를 무대에서 상연하고자 할 때 A에서 E에 대한 연출자의 연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정심이 한 말의 의미를 묻는 대상이므로 표정과 목소리가 궁금증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겠다. A 볼까요? 유복이 무슨 유복이에요? 진짜 궁금한가요? 아니죠. 개소리 하지 마세요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음향 교체를 해서 무대 밖의 공간과 무대 위의 공간이 교체됨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음향 효과? B가 뭔데? 북소리와 법당에서 나오는.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거 틀린 이유는 아나요 혹시? 무대 밖의 밑줄, 무대 위 밑줄. 여기서 무대 밖의 공간이라는 거, 희곡에서 무대 밖의 공간이라는 거는 이 법당의 밖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객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희곡 작품이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상연하는 거기 때문에 무대 밖이라고 하면 관객석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고, 무대 위의 공간이란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재 그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작품 속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념이 자신의 어머니가 미망인을 닮았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므로 감격이 잘 드러나도록 연기를 해야겠다. C 볼까요? 뭐야? 뭐라고 돼 있어? 엄마가 미망인을 닮았음을 알게 되는 순간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그쵸. 이미 뭐예요? 알고 있었지. 앞부분에서 그 스님이 정심이가 말해줬잖아요. 그 아줌마 닮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미망인의 관심이 도념에게 옮겨가는 순간이므로 시선의 변화를 관객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갑자기 알아챘나요? 맞네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돼야겠네요.
5번 현재 무대 위의 상황을 알려주는 대사이므로 현재 무대 위인가요? 목련꽃 중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회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5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